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과거 소련처럼 자체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붕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이제 외부의 압력이 강해지면 움츠러들 수는 있죠. 우리끼리 살래, 우리끼리 할래, 별도의 노선을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국보다도 미국이 우리끼리 갈래 이런 노선을 사실 걸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중국이 G2면 이제 당연히 지금 원인 이제 미국을 여쭤봐야 되는데, 미국 경제 지금 어떻고, 금리, 물가, 고용 어떤 상황인가요? 뭐 미국 경제 다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미장에 투자하지 요즘에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미국만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지금 초강세로 계속 돌고 있고 1385원, 90원. 그래서 1,400원, 1,400원 이 정도 평가절하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뭐 망할 상황이냐? 전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대외 순자산이 보면은 한 8천억 달러가 넘어요. 좀 있으면 1조 달러가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원체 지금 경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소외되는 이제 이러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금리를 낮춘다. 이거 쉽지 않다. 라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를 낮추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돼요. 꺾여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게 나타나잖아요. 뭐 어떨 때는 물가가 이제 잡히는 것 같아. 그런데 고용이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침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예상과 달리 또 되게 강세를 보이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국 경제는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이렇게 사람도 검사를 해보잖아요. 뭐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 거 하고는 또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표로 미국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금 계속 빚을 내고 있잖아요. 하루에 뭐 우리 돈으로 1조씩 정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이 빚의 힘으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항상 들어요. 근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빚이라는 것을 부어 넣어서 뭔가 버블을 만들든 어떻든 간에 그 성과가 나오고, 과거의 2000년대 IT 버블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벌었어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 뭐 지금 AI 버블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돈 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벌어들이고 미래에 대해서 나가는 그 다음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을 가고 있는데, 밸런스에서 흐릿한 거에서 구체적으로 손해지는 물건을 미국이 확실하게 잡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버블만 키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인지, 이 상황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져요. 보면. 빚의 힘으로 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로 인한 부작용은 나중에 오지 않나요? 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장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튀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5%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튀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 재무부가 이제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 누가 사줘? 중국 안 사주고, 러시아도 안 사주고, 일본도 이제 못 사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뭐든지 흔하면 싸지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미국 국채라는 것은 상당히 갖고 있으면 든든하고, 좋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쟁여놔야 될 기초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한 자산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다는 거죠. 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재정을 어느 정도 이제 걷어서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있는 거고, 그럴 수 없어.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제 그것들을 일본식으로 뭐 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풀려 있는 달러 유동성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풀린다라고 하면은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사실 지금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야, 달러를 이게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돈 찍어서 자기들은 유리한데 나머지는 점점 가치가 낮아지는 통화를 손에 쥐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거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손해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각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 미국 주식의 절반 이상? 한 60% 이상이 외국 소유로 아마 가 있을걸요, 보면? 야, IMF에서도 2030년까지 미국 경제만 좋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한지 이유를 들었는데 세계 경제에서 저성장 고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계 경제는 왜 이렇게 그럼 저성장이 고차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전 세계가 20년 동안 세계화 시대를 거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다 장만을 했어요. 이제 다 집집마다 LCD 텔레비전 다 있고, 에어컨 있고, 그 다음에 어떻든 차 굴러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주거 수준이라는 것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00년부터 한 뭐 2008년 이전까지, 예, 이 시기를 자꾸 생각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 시기는 되게 특별한 이제 그런 시기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할 수단들이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더 돈을 풀었다라고 하면은 괜히 물가만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각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치단결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먼저 잘 나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물가에 허덕이고 있는데 미국은 뭐 그냥 막 나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 견제 정책 압박 지금 현상은 좀 어떻게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을 때려서 얻는 게 많은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내렸나요? 하나도 안 내렸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더 팔을 비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 강경책은 일단은 뭐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략적 경쟁자라는 인식이 확 박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고 좀 지켜보자가 아니고 제압하고 누르고 억제해야 될 대상이 됐다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거 중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은 상당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되는 게 그래도 나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차라리 바이든이 낫다라고 저는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대화도 그렇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성은 좀 있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푸틴하고 트럼프가 잘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푸틴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바이든이 낫다. 그런 거죠. 그러면 다 버거운 상대예요, 트럼프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디까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농담 같은 진담이 하나 돌고 있죠. 돈 빼고는 다 부족하다. 네, 돈은 넘쳐나요. 왜냐면 이제 뭐 국가, 그다음에 지방 정부 막 어마어마하게 펀드로 해서 뭐 100억 달러 정도는 뭐 그냥 돈도 아닌 것처럼 마구마구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성과라는 것들은 이제 잘 안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사실 뭐 지금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재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라는 것은 과거 뭐 이를테면 태양 패널, 태양광, 그 다음에 2차 전지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는 나도 너도 다 비슷한 스타트업 라인에서 서 있는 거예요. 기술도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양산도 막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앞질러 봐야 이거는 사실 앞질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마라톤 뛸 때 보면은 처음에 뭐 한 5km 내에서는 다 이리저리 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뭐 미국, 일본, 한국 여러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해온 그런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격차도 이제 컸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앞서 나갔던 국가들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거처럼 돈 부어놓고 한 3, 4년 있으면 우리가 성과가 확 나오고 한 5, 6년 있으면 탑 클래스로 올라가고 전술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왜 이러지? 좀 답답하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나름대로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뭐 7나노 정도까지는 해서 이제 되게 놀라죠. EUV 없어도 어떻게 보면 뭐 더블 패터닝 뭐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무시하고 다른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일단은 따라가고는 있는데 정작 그거를 만들어내는 화웨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방식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은 경쟁력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렇죠. 영역이다. 고난이도고 미국 중심의 어떤 것들이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판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실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이제 막는 자가 이길 것이냐
뚫는 자가 돌파할 것이냐의 이제 게임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야, 중국이 7나노를 했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국이 이제 그 와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레거시 뭐 14나노, 뭐 28나노 이런 쪽 시장을 싹쓸이를 해가는 쪽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첨단 반도체는 비싸죠. 좋은데 볼륨으로 보면 볼륨이 레거시 쪽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이 정말 싹쓸이를 해서 마켓 쉐어를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금방 쫓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쉽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국의 제재, 그다음에 동맹국들을 동원한 여러 가지 압박 나름대로 먹혀들고 있다. 중국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뭐 몇 년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세계 공장 중국에서 점점 중국화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 빈틈 노리고 있는 인도, 베트남은 중국 대신 세계 공장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말은 말았는데. 일단은 베트남은 뭐 보통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말고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중국 혼자만 놔두기는 좀 힘드니까 다른 곳에도 하나 생산 거점을 좀 갖다 두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현재 뭐 동남아밖에 없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 제일 그래도 낫다라고 이제 꼽히다 보니까 베트남 베트남은 지금 이제 뭐 외국인 투자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이런 것도 아직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뭔가 대항마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베트남한테는 유리한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인구도 이제 1억이 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잘 지켜봐야 될 면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럴 때는 이상하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대정전 사태를 겪었고 아직까지도 국토가 길잖아요. 그럼 이거를 연결하기 위한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20년 전부터 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지금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인프라 투자,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 그 다음에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과거에 일본, 우리나라, 뭐 중국 했던 것처럼 그런 날카로운 면들은 잘 안 보여요. 어떻든 간에 볼륨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은 높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를 우리가 이제 중국처럼 그 나라에서 뭐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10년, 15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제 과제이고 일단은 지금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이라는 것이 인도 내수 시장을 감당하기도 지금 벅찬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과연 안정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돌아갈 것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재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가능성과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인도라는 나라는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받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활용할지 못할지는 퀘스천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과 인도 중에서는 어디가 더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 잘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수준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 대체를 왜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공장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전 세계에 아무 장애 없이 잘 팔려가는 그러한 세상일 때 세계 공장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지위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갈수록 이제 탈세계화로 가고 있고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쪼개지고 있어요. 미국에 2차 전지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에 아니면 북미들에게 만들어야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2030년, 뭐 32년 이 정도 됐을 때 세계라는 게 과거의 2000년대 초반처럼 중국에서 물건 만들면 메이드 인 차이나 딱 찍혀도 어느 나라든 문제없이 다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일까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의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포지션을 그대로 누군가 물려받으면 중국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베트남이나 인도가 뭐 성장을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성장은 하지만 과거에 중국이 했던 것처럼 세계의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장이 역할은 할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지켜봐야지 중국 대체, 1대1 대체 이렇게 바라보면 곤란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이번 위기 이런 것들 좀 잘 지나면 언젠가 세계 1위 강국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같은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중국이 원하는 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을 내가 가져서 세계의 경찰, 세계의 슈퍼파워 이런 세계 거를 경찰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죠. 1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국한테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 미국이 이끌고 유럽이 따라가서 그게 지들끼리 만드는 게 그냥 글로벌 룰이 되고 세계 질서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중국이 생각하는 룰이 먹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룰이 있는 세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 한자로 쓰면 일구양제잖아요. 지구, 한 지구. 지구에서 양쪽에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국, 유럽 중심의 체제 하나,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생각하는 체제 하나. 이게 왜 공존을 안 돼? 왜 세상의 질서가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은 미국을 제압해서 미국을 내려보내고 그 지위로 갈 거다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귀찮아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중심의 어떤 룰에 불만이 있는 친구들을 잘 끌어모아서 미국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뭔가 질서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뭐 미국을 이긴다 라기보다는 미국과 동등한 상황에서 또 다른 운영 체계를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국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이 힘들어진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자, 미중 갈등 앞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미국이? 미국은 압박 수위를 이제 계속 높일 텐데 그렇다고 중국은 또 잘 버텨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중국이랑 한국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 식량, 에너지 이런 거 다 수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제 하면 정말 위험한 취약한 나라예요. 일본과 더불어서. 근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지만 원유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는 한 25%? 한 4분의 1 정도는 자급하는 나라고 천연가스도 한 40% 가까이는 자급해요. 그 다음에 쌀, 옥수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90% 이상 자급하고 밀 마찬가지죠. 콩만 이제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 그런 거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 99% 자급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자급자족적인 면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나라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항상 신경을 쓰고 챙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를 보기는 힘든 나라죠.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체 거대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 닿아 있는 중앙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끼리만 잘해도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내가 갖다 팔고 하는 상당 부분을 이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과거 소련처럼 자체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붕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이제 외부의 압력이 강해지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움츠러들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과의 충돌 수위를 높인다기보다는 우리끼리 살래, 우리끼리 할래 라는 쪽으로 이제 별도의 노선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미국이 우리끼리 갈래 이런 노선을 사실 걸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이 상대방을 이제 압박하고 뭐 누르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뭐 이걸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는 것들은 글쎄요 2024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일 것 같고 어쨌든 누르는 미국 여기에 대해서 뚫어내려고 하는 중국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새로운 모습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미중 패권 전쟁은 한국에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이거 뭐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가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을 했죠? 잘 생각해 보면 세계화 시대에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 그리고 전 세계 물건을 만들어 팔면 아무 문제 없이 팔 수 있는 세상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중 뭐 패권 경쟁이든 뭐든 하면은 시장이 쪼개져요. 쪼개지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거에는 뭐 어느 나라에 가 있던 미국 기업이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돈 벌어서 잘 벌면 상관없어요. 그게 뭐 한국에 가 있던 싱가포르에 가 있던 뭐 인도네시아에 가 있던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해 봤을 때 야 이제는
첨단 제조업은 미국 내에서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뭐 IR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 나갔던 첨단 제조업이 점점 이제 미국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미국으로 오는 그 흐름 상당수는 한국이나 일본, 특히 한국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당연히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자리, 여러 가지 연관되는 생태계,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점점 미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중국이라는 뭐 내수, 수출 다 중국을 활용해서 잘 해왔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이기면 좋고 이쪽이 이기면 불리하고 이게 아니고 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이제 상황이고 과거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고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세계화 시대의 논리에 지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물건 만들면 다 물건 팔지. 근데 이게 과연 10년 후에 2034년에도 그럴 수 있어. 그게 당연해. 라고 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당연한 세상이 바뀐다 보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질서들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그 질서가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승자와 패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출제 경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존의 출제 경향은 우리가 아주 모범생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잘 해왔어요. 근데 지금 출제 경향이 바뀌어. 여기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나 이런 과제가 있는 거죠. 세계적인 반중 정서가 있잖아요. 요거 왜 생긴 거고 세계적으로 중국을 어느 정도 싫어하는 건가요? 뭐 어느 나라든 싫어하는 거는 왜냐? 나한테 위협적이면 다 싫어해요. 80년대에는 다 일본 싫어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동경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중국보다 훨씬 무서운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80년대에는. 일본이 한번 휩쓸고 가면 유럽, 그렇죠. 미국 모든 제조업이 초토화되고 동네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다 실업자로 되고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사회 구조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산이 몰려와가지고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국산 제품이 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피해가 나면 당연히 싫어하죠. 과거에 우리 메이드 인 저펜 이런 그렇죠. 거 엄청 선호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저펜이든 뭐 중국이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면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지금도 이제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실 1980년대 나왔던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당시에 이제 일본 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매력적이죠. 정말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무섭지만 매력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게 80년대의 일본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존재예요. 거부감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예, 매력적이면 어떻든 간에 욕하면서 따라하는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건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이라는 게 더 날 것으로 느껴지고 압박감이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해외로 나오고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큰 볼륨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이제 흔들어 놓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중국을 싫어해요. 뭐 왜긴 왜겠습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싫어하죠. 특히 젊을수록 더 싫어해요. 우리 김 작가님은 게임 안 하시나요? 게임 예. 안 한 지 좀 되긴 좀 했는데. 됐죠.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좀 그런 게 잘 납득이 처음엔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다들 10대 때부터 벌써 10몇 년 전서부터 온갖 이 중국 온라인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벌여왔던 게 대한민국 남성들 아닙니까? 게임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있으라고 중국 서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넘어와가지고 막 한국 서버에서 분탕질 치고 막 온갖 상종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이제 팽배해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떻든 간에 중국에 와서 우리나라 좋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중국을 싫어한다? 라고 보는 거는 그것도 또 하나의 오해고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싫다? 두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뒤범벅이 된 나라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깝잖아요. 중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싫은 게 훨씬 많고 두려운 게 큰 거고 그에 비해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아프리카 어떤 국가라든지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글쎄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 그럼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일단은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이제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비극이에요. 양쪽이 서로 잘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양 국민들, 국가,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거죠. 뭐 서로가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서로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과 중국은 언제부터 서로 좀 혐오했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유럽을 얘기하면서 뭐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혐오라는 단어는 잘 안 떠오르잖아요. 미국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혐오라는 단어는 잘 안 붙이고 아프리카 혐오 그렇게 안 붙이는데 중국은 혐오라는 단어가 좀 가끔 붙는단 말이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그 나라가 이제 제조업, 산업 이런 거를 발전을 이제 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크게 변화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야 돼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흐름에 동참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득을 많이 봤죠. 사실 돈 버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던 산업 분야, 지역, 이런 쪽들은 낙후되고 뒤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이제 2000년대 이제 중반 후반 그리고 2010년 이후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해둔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제 하면서 우리의 시장이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파트너라기보다는 점점 경쟁자로 이제 변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수 없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이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중국 많은 관광객들, 그 다음에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보이는 아나무인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건 또 감정적인 면을 또 긁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게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는 거죠. 중국인들은 그러면 한국에 지금도 여행을 자주 오나요?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도 많이 와요. 오는데 옛날처럼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 뭘까요? 단체 여행 중에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제 됐을 텐데 2014년인가요? 15년인가 그때 제주도에 갔다가 되게 놀랬어요. 왜냐면 제주에 갔더니 이건 중국판이다 정말. 맞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싶었는데 서귀포에 오니까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가 다르지 하고 봤더니 서귀포 쪽에 온 중국 사람들은 주로 가족, 개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은 와요. 여행은 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다 중국 비행기로 와서 단체 버스 중국 와가지고 와서 하고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 먹고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물건 사서 단체로 깃발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리베이트 받는 면세점에서 물건 사서 그대로 돌아가는 아직도 있죠. 있기는 하는데 가족 단위, 친구끼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 끌고 가면 싱가포르 사람인가? 대만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잘 구별 안 가는 거죠. 자세히 들어보면은 중국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없는 것 같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단체냐 아니냐가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으로 여행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제주도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단체 이런 여행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눈에 띄는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싫다면서 그럼에도 찾아오는 이유는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오는 건가요? 그렇죠.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요즘엔 태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큰 나라예요. 14억이라는 나라이고 그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어떤 행동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개인들은 또 다 다르단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 중국 이 나라는 너무 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은 어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캘리포니아랑 와이오밍이랑 어떻게 하나로 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중국은 인도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쪼개서 좀 보는 게 필요하다. 누군가는 한국 사람만 중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왜 우리는 중국을 알아야 하고 한국과 중국의 좀 꼬여버린 이 관계 앞으로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옆 나라고 큰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도 같이 해야 되고 경쟁자이고, 싫으면 싫은 만큼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옛날이라고 우리가 일본을 좋아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다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려고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 뭔가 왔으니까 배우기도 하고 베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여전히 큰 나라고 나름대로 급속하게 여전히 바뀌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거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다 잘 들여다보고 뭔가를 익히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자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 피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 나라가 만약에 이제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런 위기를 어찌어찌 안 좋은 상황을 잘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일단 잘 알아야 욕도 하던 그 다음에 예측을 하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